여러분, 심리학 연구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패션이나 음식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심리를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연구하는 이유, 바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고, 제대로 알려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심리학 연구 트렌드는 뭘까요? 60년대나 70년대로 되돌아가 보면 심리학 연구에 남녀 차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후 글로벌한 교류가 많아지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녀든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내부에서도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후 개인과 개인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결론을 내리죠. 개인과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느냐죠. 이렇게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개인 내부의 심리를 연구하는 흐름들로 또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심리학의 최전방에 있는 한 개인의 심리를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많이 궁금하셨죠? 논문, 설문조사, 통계자료 등 최신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 한 분 한 분의 심리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요즘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MBTI. 트렌드 모니터 2022에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MBTI를 신뢰하십니까? 조사 응답자 중에 무려 75% 이상이 MBTI를 신뢰한다고 답하셨죠. 또 80%가 넘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조사가 보여주는 건 한마디로 MBTI를 강하게 믿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MBTI 형태를 가진 그 결과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친해지기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이젠 이력서나 면접에서도 MBTI를 묻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 봐 자신의 MBTI를 속여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MBTI를 무한 신뢰하고 심지어는 좀 과하게 몰입하고 있는 걸까요? MBTI가 궁금한 당신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MBTI가 유행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1992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MBTI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MBTI는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나 열풍이 불진 않았거든요. 몇 명의 관련 분야 혹은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MBTI 자체가 일종의 게임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TI가 게임이라고? 아니, 어디가? 자, 게임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풍선을 맞췄는데요, 결과는 스코어로 나오죠. 내가 망치를 때렸는데 결과는 랭킹으로 나와요. 게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아웃풋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결과가 나올 때, 즉 다른 감각 양식으로 변환시켜서 혹은 변환돼서 그 결과가 나올 때 그것에 굉장히 열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알파벳의 조합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내 성향은 몇 %라고 퍼센테이지까지 알려주죠. 정말 게임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다가 우리가 MBTI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를 찾기가 점점 어려운 사회라 그래요.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SNS 등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에서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로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원래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쏟아서 오랜 시간을 써서 관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생략되고 그런 노력 없이 단 몇 마디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간편법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자체로 흥미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심리학자들도 MBTI를 꽤나 열심히 혹은 집중을 해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20년 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MBTI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MBTI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과 이유로 온 걸까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융조차도요, 완전히 외향적인 인간과 완전히 내향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수많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좀 지나친 일반화죠. 그리고 이 검사는 애초에 심리학자들이 만든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가 정확하고 타당한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가 아니라 홈스 클루니를 하고 있던 브릭스와 딸 마이어스가 인간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검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가 딸을 위해 세상엔 이렇게 최소한 여러 가지 사람이 최소한 16가지는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MBTI의 이 M과 B도 이것을 만든 엄마와 딸의 이름을 딴 거죠. 물론 심리학자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검사를 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는 어떤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해도 그때의 기분 혹은 그 당시의 기상 상태 등과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겁니다. 오늘 재든 내일 재든 저의 머리 둘레는 상당히 안정적이겠죠.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가 됩니다. 하지만 타당도는 좀 다른 문제죠. 어떤 검사로 도출되는 추론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 그 검사가 목적으로 하는 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머리 둘레는 꽤 신뢰로운 측정치일 겁니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의 정도, 즉 지능 지수를 판단한다고 하면 타당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MBTI 한번 적용해 볼까요? MBTI는 가벼운 테스트인데 그걸로 사람의 많은 부분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MBTI 자체가 엉망진창이거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검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MBTI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심지어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건 타당도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MBTI는 실제 내가 전날 혹은 근래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1992년에 MBTI를 처음 받았을 때 ISTJ로 나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형들 말을 잘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10년경 한번 MBTI 검사를 스스로 해봤더니 굉장히 E가 강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그때 신임 조교수 시절을 벗어나서 뭔가 좀 말을 많이 하던 부교수 시절로 들어갔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ISTJ 1992년, 2010년 ENTP 봤더니 직전의 상황, 직전의 몇 달 혹은 최근 몇 년에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MBTI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회적 모습으로 주로 살았는가, 그걸 보는 검사로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혹은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검사라고 오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MBTI는 나쁜 검사라기보다는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좋은 약이죠. 하지만 안약을 감기약으로 복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고 계신 MBTI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혹은 정확한 문항을 사용하지도 않고 많은 문항들이 생략된 버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MBTI를 통해서 결국 궁금해하는 건 그들, 타인 혹은 나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MBTI보다 사실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뭐 좋아해? 뭘 싫어해? 라는 걸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서 MBTI를 우리로 하여금 집어들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싶다면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느꼈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손톱깎이 같이 아주 작은 특정한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 휴대전화, 새 자동차를 사도 익숙해지고 제대로 아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걸 단 한마디 나의 MBTI 유형으로 판단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 봐야 된다는 거죠. 일기도 하루 이틀 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썼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처럼요. 남이나 나를 알고 싶다는 욕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욕구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걸 최대한 값싸게 풀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까지 존중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다 보니 사람을 빠르고 쉽게 파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혹은 그런 유혹감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값싸고 빠른 음식에 익숙해지면 비싸고 정성 들인 음식에 큰 흥미를 못 느끼거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쉽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요. 오래 정성을 들인다, 즉 그런 일에 쓰는 시간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너무 쉽게 한다,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알아간다라는 건 노력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한두 마디 나눠보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긴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MBTI를 듣는 순간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성향은 이래 하고 머리에 확 박히니까요. 최근 뉴스를 통해서 면접이나 소개팅을 할 때 자기의 MBTI를 속인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된 MBTI, 즉 I 성향이라는 걸 감춘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런 걸 묻는 건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혹은 모든 보직에서 사회적으로 왕성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깊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일이 더 적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살짝만 잘못 흘러가도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그때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은 외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높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훌륭한 리더들 중에 내향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만 좋다라고 본다는 거, 그것 자체가 문제 있는 생각이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을지 생각을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인간은 내향, 외향, 감각, 지각, 직관, 이성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엔 너무 복잡하고도 미묘한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성향을 파악하고 장점을 살리며 단점을 보완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TI 하지 마세요. MBTI 진짜 나빠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라는 엄청난 우주를 이걸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검사를 맹신하는 우리의 단순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회사 이런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학교나 회사에서 이런 고민 때문에 걱정이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친해지면 괜찮은데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낯을 가려요. 낯가리는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공 혹은 직종과 관계없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정말 많고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잖아요. 낯선 사람과 만남이 너무 어렵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상상만으로 두렵다.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는 내내 혹은 공부를 하는 내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엔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전화하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낯가리는 내 성격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는 왜 낯을 가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낯선 사람과 만남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게 어려울 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그걸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소한 측면, 작은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건 의외로 꽤 큰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화를 쉽게 내거나 약간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좋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점점 문자나 메신저 등 이렇게 텍스트로 말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힘들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측을 어려워하잖아요. 그 원리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화로 말하는 건 그 사람을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쉽게 느낄 수 있는 눈빛이나 손짓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분위기에 대한 실마리를 전혀 가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더 읽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신저는 편하냐고요? 요즘 온라인은 점점 더 많은 단서를 쓸 수 있거든요. 기호도 쓸 수 있고 이모티콘도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고 생각할 여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상대방의 반응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화도 말하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반응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방법, 이런 이유로 전화보다는 텍스트로 얘기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의외로 당신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힘들어하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최신 연구 논문이 있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정신적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상대의 생각에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한 연구가 있다는 거죠. 미국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이 모르는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1,8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2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들의 핵심은 낯선 사람끼리 짝을 이뤄 가벼운 주제 혹은 깊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했죠. 가볍고 부담 없는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난달에 본 TV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정도가 가벼운 주제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정도에 대한 대답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감정을 내가 특별하게 느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요. 하지만 깊은 주제는 좀 달랐겠죠.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던 때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본인의 TMI나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좀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이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자들은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상대와의 대화가 얼마나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화를 즐길 것 같은지 예측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마친 뒤 실제로 그 대화가 얼마나 실제로 어색했는지 혹은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평가하도록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나눈 대화를 그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어색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즐거웠다고 대답을 했지요. 게다가 이런 효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뒤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했죠. 이 추가 실험에서는 2명의 상대와 번갈아 대화하면서 한 상대와는 깊은 대화를, 또 다른 한 상대와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도록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화가 더 편하고 좋았을 것 같으세요? 실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깊은 대화를 하는 걸 더 선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낯선 사람과 속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우린 이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에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렇게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도 깊은 주제를요. 그게 바로
상담 아닌가요? 상담 받으러 가면 그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신과 선생님이 낯선 사람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낯선 사람일수록 내가 내 문제를 그 상대방에게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리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이렇게 쉽게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 감정을 스스로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면 설명의 방식도 바뀐다. 전자계산기를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를 쉽게 해주는 기계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자계산기를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덧셈 뺄셈 하는 기계,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한테 말할 때는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좀 더 객관화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나한테 주는 통찰이 아닌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자꾸 두렵다라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리학자인 저에게도 조금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 건 결정입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반응과 결정은 완전히 다르고요. 게다가 발생 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반응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부담된다, 심지어 두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결정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서워, 두려워,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반응에서 끝내버리면 그렇게 결과를 만들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겨내서 만나자, 소통하자, 그리고 대화하자 라고 하는 건 나의 결정입니다. 그 용기를 무조건 내야 해, 안 내면 이상한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용기를 내보셔야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낼지 말지, 혹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일어난 반응이 결국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렇게 끝을 내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 한번 내보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낯선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데 너무 두렵거나 무서우시다고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어른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어려운 미팅, 어려운 전화, 그 업무를 진행할 타이밍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되도록 오전에 끝내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오전은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혹은 출근해서 가장 에너지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게다가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일을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게다가 오전에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이나 아니면 부담되는 일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게 더 두려워지고 부담된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상상이 다시금 느껴지는 고통을 2배로 만들어주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하루를 망쳐버리는 일도 쉽게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걸 피하거나 미루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알 수 없는 변수까지 준비해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대화를 통해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이걸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면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날 푹 쉬는 거죠. 이래야만 에너지가 좀 더 많이 축적된 상태가 되잖아요. 지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는 불안한 상상도 더 커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치면 심지어 아는 사람과도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친화력이 있고 사회적 기술이 많은 사람들도 지쳐있을 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충분한 에너지를, 나의 정신적 자원을 비축해놓고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퇴근하면 뭐 하세요? 집에 우선 도착해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으면 그 다음에는 왠지 멍하니 있게 되지 않으신지요?
흔히 멍 때린다고 하죠. 이 멍 때리는 걸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멍 때리는 걸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일도 늘고 있죠. 올해 초에 미국의 가장 오래된 방송국 중에 하나인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트렌드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멍 때리기. 사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멍 때리기 트렌드를 소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멍 때리기 유행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해외까지 소개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다는 이 멍 때리기. 실제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는 비멍, 파도치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물멍, 숲에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숲멍 등등. 외국에 소개할 정도로 한국의 멍 때리기 문화가 유행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멍 때리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멍 때리는 행동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멍하니 자꾸 멍 때리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평소의 뇌를 전혀 쉬게 해주지 않으니까요. 멍 때린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뇌를 쉬지 못하게 하니까 그 뇌는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멍 때리는 상태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수천 수만 년 전, 즉 옛날에 우리는 동굴 생활을 비롯한 자연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연 속에서 살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뭘까요? 그냥 한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는 멍 때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야생동물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지금보다 더 많이 느꼈겠죠. 하지만 오로지 그것만 느끼면서 24시간 내내 경계태세로 살았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난 30만 년 동안 엄청난 진화를 만들어내고 생활을 하고 문명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난 3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멍 때렸던 시간이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일을 쉬지 않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문화와 주변 환경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의 뇌는 30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 즉,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만 년 동안 무엇을 더 많이 했냐는 거예요. 더 많이 했던 일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뇌에 더 자연스러운 상태고 자연스러우니까 그만큼 더 편한 건 멍 때리는 거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멍 때리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의 조건을 만들어서 멍을 때리는 일을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멍 때리기가 유행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뇌를 쉬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기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억지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 만큼 바쁜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멍 때리면 뭐가 좋을까요? 실제로 멍 때리는 이런 행동이 뇌를 많이 쉬게 해준다는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멍 때리기 유행을 소개한 MBC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캐나다 트렌트 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인 엘리자베스 니스벳은 멍 때리기를 삼림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삼림욕은 누구나 알다시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는 등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멍 때리기도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삼림욕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스벳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연적인 자극이 건축된 환경에서 고갈되는 자원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른바 주의회복 이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이죠. 주의회복 이론은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주의를 회복시켜서 더 나은 집중력으로 연결해준다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 때리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이나 다음 일 혹은 다음 공부에 더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계속 이것저것 그리다가 발로 싹 지우고 점 하나만 딱 찍어보세요. 그럼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컴퓨터로 치자면 일종의 리셋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한마디로 멍을 때려야 일종의 정신 상태에 리셋이 생겨서 오히려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멍 때리면 안 되겠죠. 가짜 멍 때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멍 때리기가 좋다니까 멍 때리기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TV나 스마트폰을 켜놓고 멍하니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주의해야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게 바로 가짜 멍 때리기거든요. TV를 틀고 멍 때린다? 게임을 하면서 멍 때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TV나 게임에 나의 주의를 다 맡겨버리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TV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한다고요? 아니죠. 단 몇 분도 안 돼서 아, 저 옷 이쁘다. 저거 맛있겠네.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뇌는 끊임없이 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스스로 하는 생각도 아니라 그 TV에 나오는 내용이 등 떠밀어서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멍 때린다는 건 무엇에도 주의를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소하게 주의를 계속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2배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멍 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멍 때리는 건 아닌 거죠. 특히 스마트폰 보면서 멍 때린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뇌를 더 열심히 돌아가게 할 수 있거든요. 쉴 시간이 생겨서 멍 때리고 싶다? 그럴 때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즉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쉴 수 있는지 말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쉴 때는 꼭 쉬죠. 그래야 집중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을 보면 쉬어야 할 때 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안 풀렸던 어려운 문제를 쉬는 시간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더 뭘 할지 생각하고 집중할 만한 걸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휴식 시간이 생기면 집중 안 해도 될 일, 그냥 간단한 점검, 휴식 시간이 지나면 진짜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 그렇게 해야 집중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멍 때리기가 의미 있고 그게 일상에 효과를 주려면 정말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일할 때 자꾸 집중 못하고 오히려 이럴 때 멍하니 있게 된다. 왜 그런 걸까요? 평상시에 사람이 멍 때리는 것에 준할 정도로 휴식을 중간중간 취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쉴 때 안 쉬어서 그렇다는 거죠. 퇴근하면 쉰다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뇌에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뇌를 돌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뇌라는 친구가 쉴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어디론가 떠나서 살림욕 같은 걸 할 수도 없고 일상에서 멍 때리기를 할 시간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집중력이 떨어진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이 정도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바쁜 분들을 위한 집중력 팁. 나에게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눈을 감고 있으셔야 합니다. 완전한 암전 상태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때론 귀에 귀마개를 해서 청각적 정보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청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 우리 뇌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말 시간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이렇게 시청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간단한 조치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